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폴링스 전국 자담회 오늘 4월 20일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자께서는 홍영식 한길리서치 소장님과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 특임 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님과 저희 김능구 폴링스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먼저 4.7 재보선을 진행됐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 개편이라는 그 전체 제목 속에서 라운드를 한 4개로 봤습니다. 이 재보선에 대한 평가, 현실화된 문정권 심판론, 문정심판론이 현실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 두 번째는 그 여당이 포스트 4.7 대책, 당정적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라운드 3은 이 국민의힘입니다. 그 보수 야권이 성자의 혼돈 이렇게 썼는데 그 야당 쪽을 갖다 살펴보는 거고, 네 번째 라운드 4는 이 대선 전국을 보다 더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그 개헌 문제도 한번 짚어봐 보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 4.7 재보선에 대해서 평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선거가 굉장히 좀 여권 내부도 온갖 일을 다 했죠. 일종의 가덕도 신공항 같은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고, 또 LH2B 수사본부도 만들기도 했고, 특수본이라고. 그 다음에 또 네거티브도 할 만큼 다 해봤고, 그래서 맥없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이겨보겠다고 나름 발버둥을 많이 쳤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까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일종의 작업,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 목표와 방향이 좀 눈에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보였을 건데요. 이번에는 아마 월남전처럼 늪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낼 건가라는 방향을 잡지 못하면서 선거가 끝나버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보이지 않는 상대하고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고 나서 요 며칠을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여권의 핵심부가 정신을 못 차렸다. 끝까지 못 차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평가가 내려지고 있으면 여기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자신들의 4년의 집권이 실패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힘을 뺀 채 그 다음에 국민의 적대감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자신의 방향이 옳았고 또 자신들이 이 그립을, 전국을 잡는 느낌을 가라해가면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갈 거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향후에 대권이 어떻게 돌아가고 또 이렇게 정계가 어떻게 개편되고를 떠나가지고 문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상으로 실패한 채 끝날 것만큼은 확실하다. 그 부분은 국민의 경제적인 부분에서 치명타를 입혔다. 그래서 그 부분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홍영식 소장님이 볼 때는 불과 1년 전에 민주당의 압승으로서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차지했잖아요. 근데 1년 후에 이렇게 민심이 이런 평가는 상당히 좀 민심이 역시 무섭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1년 전에 그 당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은 민주당이 참패했다라고 그때 저는 계속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는 정당이 자유민주당이었나요? 자유민주당이 1차 자유한국당이 그때 미래통합당이 있잖아요. 미래통합 나중에 미래통합. 하여튼 그 당시 보수당이 1차 공천 결과를 발표한 직후는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기자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질문 듣는 것이 지지율을 하고 이번 선거 결과 여야 각각 몇 석을 얻을 것인가, 이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때는 당연히
공천 직후에 야당이 이기는 것을 전제로 해서 야당이 과반을 넘길 것인가, 과반을 넘기고 얼마나 더 확보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런다고 직후에 황교안 대표가 그 1차 공천을 무력화시키고 두 번째 이 코로나가 K방역으로 잘 갖춰지면서 민주당한테 참패를 하게 되죠. 이 이야기는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미 사실 그때 이미 1차적으로 민심이 떠나 있었습니다. 떠나 있었는데 황교안 그 공천 본부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1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이 됐는데 현재 시점 선거 결과는 이제 그 1년 전에 그 민심의 이번 그것이 반영이 되었듯이 보수가 지금 대승을 하고 여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론적인 해석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잘해서 두 번가 아니고 여당이 참못해서 이렇게 다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론적인데 제가 이번에 여론조사를 하면서 봤을 때 여당이 지금 헤맨다고 우리 황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야도 마찬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당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했는 원인을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승부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 세력은 하나는 중도층, 이거는 뭐 전 세대 전 지역에 걸쳐 있는 중도층이고 두 번째는 20, 30대입니다. 20, 30대가 1년에 매년 한 6, 70만 명씩 더 늘어났어요. 거기다 선거 연령이 1년 내려가니까 지난 대선으로 놓고 본다면은 4년으로 기준으로 하면 280명, 5년 기준으로 하면 350명이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반면 고령층은 1년에 한 3, 40명 돌아가셨다고 보면은 한 150만 명 돌아가셨어요. 유권자 구성비가 엄청 바뀌는 그런 요인도 있었지만은 그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20, 30대들이 정치적으로 이제 각성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유권자 수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금 20, 30대의 유권자 성향을 그 누구도 정확하게 지금 규정을 못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20, 30대가 여당을 이반을 해서 야당을 지지하는데 여당은 지금까지도 20, 30대가 왜 자기네들을 떠났는지 야당은 이게 자기네를 지금 지지해서 좋게는 한데 고정층인지 유동층인지 확신을 못하고 있는 단계고 반면 역시 중도층도 이전에 비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중도층이 이전에 비해서 학력도 더 높아지고 더 넓은 세대에 걸쳐가 갖고 지역적으로도 더 넓은 지역에 걸쳐 갖고 분포를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이 요구가 다 더 다양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마 중도층이 이반을 하고 20, 30대 때문에 여당이 졌다라고 진단은 거기까지는 해도 어떻게 대응할 것에 대해서는 대응하기가 참 어려울 겁니다. 이 두 집단 20, 30대와 중도층의 공동적인 특징은 뭐가 탈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념 지향적으로 접근하는 현재 여당은 찾기가 대단히 어렵죠. 그 다음 다양성, 그 다음 이네들은 정책적 실익, 경제적 이해관계, 그 다음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추구를 하다 보니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정책이나 이념을 갖고서 이 프레임을 짜갖고 몰아붙이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탈이념론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런 그 이념적,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다가 이런 성격을 갖다 보니까 그 층들을 이해를 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하기도 어렵고 전략적으로 과거와 같이 그 프레임을 짜갖고 몰아붙이기도 어렵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다 보니 아마도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아마도 여고 야고 간에 솔직히 말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이 두 유권자 세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지 못하면은 앞으로도 선거는 굉장히 어렵게 될 것이고 양 정당이 둘 다 제대로 못하면은 정치는 전반이 혼돈 상태로 빠지게 될 거다 그렇게 봐요. 작년 총선 때 이미 민심은 뭐 떠나기 시작했다 이런 그 이야기시네요. 그것이
당시에 그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어떤 공천 그 논란과 그리고 K방역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겼을 따름이지 민심은 떠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고 그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특히 중도층과 20, 30대를 지적했습니다. 우리 차 교수는 지난번에 네. 이번 재보선의 변수를 이야기하면서 네. 예, 짚었었죠. 네. 그 결과적으로 좀 어떻게 나타났나요? 뭐 제가 예측했던 대로 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년 전에 180석의 의석을 정도로 압승을 했던 정당이 1년 사이에 이렇게 참패할 수 있느냐. 예. 누군 그러고 롤러코스터 정치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면 한국 정치가 그만큼 역동적이다.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심이라는 것 자체는 권력이 오만하고 독선할 경우에는 바로 해체를 던다는 겁니다. 그만큼 상당히 이게 민심이 그 상당히 권력의 오만과 독선, 독주인에 대해서 강한 이 경계심을 드러내는데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 가치를 상당히 외쳤던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위 말하는 선한 권력 의지를 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사실 이 지금 압승하고 난 뒤에 문재인 정부가 보여줬던 문재인 정권이 보여줬던 것은 오직 그 목표라는 그 달성을 위해서 뭐 수단이라든지 절차라든지 뭐 과정 정도는 가볍게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갔던 측면들이 상당히 저는 뭐 결국 민심의 입안을 초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 뭐 대표적인 것이 소위 말하는 작년 한 해 내내 우리가 봤던 추경 갈등 아닙니까? 추경 갈등 결국 정점이 법무부 장관이 결국 검찰총장에 대해서 두 차례나 징계를 하고 그 징계 자체가 결국은 지금 행정법원에서 일단 이 지금 가처분 소송이긴 합니다만 본안 소송은 아니지만 두 차례 지금 제동이 걸렸던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나타났던 거고 임대차 3법 같은 경우도 부동산 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전세를 살고 있는 서민들의 경제난을 들어주기 위한 아주 좋은 목표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급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상당히 오히려 더 지금 전세를 살던 사람이 월세로 하락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이 부작용을 일으켰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상당히 이런 이 서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우리가 하는 건 다 옳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 자체는 결국 쟤네들은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세력들을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딱 나름대로 단정해서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측면들. 그리고 뭐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청문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고 지금 임명한 장관급 이사가 이번 정권 29명입니다. 29명인데 그 이전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다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그거 자체가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떠나게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번 재보선이 왜 비롯되는가 그거 자체가 소위 말해서 이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의 승비 문제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후보를 안 내야죠. 그 당원이 있든 없든 제가 생각했을 때 안 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정치의 기본은 뭡니까? 부끄러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염치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분노를 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선거 전략상의 실패도 저는 상당히 적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거 들어가서 부산이든 서울이든 다 지금 여당의 이 선거 전술이라는 거 오직 하나 아닙니까? 네거티브잖아요. 네거티브 한 그 이유는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지만 쟤네들은 더 나쁜 놈들이거든. 쟤 봐. 그러니까 뭐 지금 그린벨트 자기 풀어갖고 처가급 풀어갖고 자기 이익 챙기고 LCT 두 채씩이나 거느리면서 그러니까 편법으로 하는 부분들 저런 사람들이 잡으면 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자체인데 그렇게 일종의 차악 선택을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집권 세력의 도덕성 그런 부분들, 그 집권 세력의 무능, 집권 세력의 오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하게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여당의 참패 자체는 저는 뭐 100% 저는 뭐 여당의 잘못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에 14일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조사했는데 NBS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정책 능력 부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 정책 능력 부족이 43%,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가 18%,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15%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무능한 진보로 상당히 그 지지율이 뭐 끝을 모르고 이렇게 그 떨어졌던 데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에 진보 세력이 항상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유능한 진보가 되겠다. 아마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온 송영길 후보가 또 유능한 개혁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총선 예측을 하면서 평소에 사람으로 제가 한번 그걸 해봤어요. 첫 번째가 문재인이다. 이렇게 문재인 변수. 정권 심판론은 조금 전에 언급한 그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승리 이유도 국민의힘이 잘해서가 7%다. 7%에 불과하다 이거죠. 민주당 잘못이 61%다. 전임시장 잘못이 18%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승리는 민주당이 한 반사 이익이 80%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문재인 정부의 기간 4년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국정 운영이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좀 뒤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지금 총리도 교체하고 장관도 지금 이렇게 여러 분을 갖다 교체하고 청와대도 좀 일신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그것이 현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인지는 또 짚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동안 촛불 이후에 계속 연성을 해오다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말 성난 민심, 분노하는 민심을 갖다가 접했다. 계속 뭐 싸이 진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깜깜이 선거 전에 6일 전에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싸이 진보는 없었다. 이래 되는 거고. 그리고 보궐선거 사상 유례없는 높은 투표율이죠. 이게 58%에 해당되는 그런 투표율이기 때문에 보궐선거라서 이 지지자들이 적게 나와서 졌다. 이런 이야기도 좀 잘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온전히 집권 여당이 이번 선거의 패배를 정말 그 본인들의 이 국정 운영 실패 또 거기에 따른 어떤 행태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이유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런 게 이제 안철수를 들었었는데 이 야권 후보 단일화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기존의 후보 단일화보다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 또한 지난번보다는 이렇게 훨씬 오세훈 후보를 위해서 선거운동도 뛰고 뭐 그랬었죠. 그래서 그 효과도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래 보여지고요. 세 번째는 대선 주자들을 꼽았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총장. 윤석열 전 총장이 있음으로 해서 보수 세력 지지자들이 우리에게도 미래가 있다. 이러면서 이 투표장에서 투표를 했지 않나.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이게 그 반면에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물론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라서 뭐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없었지만 이낙연 대표는 상임중앙선대 위원장으로서 정말 뭐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정책 발표도 하고 이렇게 선거운동에도 직접 이렇게 그걸 했었는데 하여간 그 부분에서 이 위력을 못 보여줬다.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본 이번 이 4.7 재보선의 어떤 이 평가 분석은 저는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